일화, 여자 마음. 강민 씨, 세상에.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웠어요.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나도 모르게 감탄사와 웃음이 났어요. 이런 건 처음 봤죠. 미친 것 같았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힘찬 비뇨기과 51세 원장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신 병원 이름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 이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다른 과를 선택하고 싶었죠. 소아과나 산부인과처럼 여의사가 환영받는 과를요. 비뇨기과를 선택한 순간부터 여자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라는 비아냥을 평생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남자들이 제게 다가왔지만 그저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잡아뜨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제 외모만 보고 다가온 뒤 저를 함부로 판단하고 떠나기 일쑤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을 쌓았고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된 후 그 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자 의사한테 어떻게 말하냐는 표정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려는 태도까지 매일 수많은 편견과 맞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환자분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접수대에서부터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중년의 남자 환자. 그의 이름은 이강민 씨였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저는 늘 하던 대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서요. 아니, 밝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겨우 말을 꺼낸 그의 모습은 평소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은 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술부터 끊으세요. 단호한 조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저를 웃기려는 듯 병원 이름을 언급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힘찬 비뇨기과라니. 이미 수많은 남자들의 가벼운 접근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첫 번째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제 완벽한 철벽에 처음으로 금을 가게 할 줄은요. 그 남자가 다시 병원을 찾은 건 2주 뒤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고급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익숙한 상황이었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제 아픈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수많은 남자들이 저를 예쁘니까 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고 작은 선물이나 친절로 저를 어떻게 해보려 했었죠. 그의 행동은 제게 또 다른 남자들의 가벼운 접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예요. 치료해 주셔서요. 그는 억지로라도 제 마음을 얻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지긋지긋해졌습니다. 환자분들께는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단칼에 잘라냈죠. 약은 어떠세요? 라는 제 질문에 시시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별로 나아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려는 듯한 불안함이 감돌았으니까요. 술은 끊으셨나요? 네, 거의요. 거의라는 그의 대답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는 듯한 그의 태도가 저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건드렸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 마음의 벽을 허물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그에게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그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가 병원 문을 나서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득 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 감정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겐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다른 남자들과 같을까? 잠시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자는 결국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차가운 의사 김지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이강민 씨가 다시 병원을 찾은 건 한 달 뒤였습니다. 2주 후에 오라 했지만 그는 한 달이나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료실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에는 불안감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처음으로 저는 그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도 모르게 딱딱한 말투 대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건넸습니다. 술 드셨죠?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났으니까요. 조금. 얼마나요? 어제 소주 2병 정도. 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에게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는 왜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까요? 왜 그러세요? 치료받으러 오셔놓고 왜 악화시키세요?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환자를 향한 걱정, 그리고 답답함. 그에게 화를 내는 제 모습에 저 역시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 남자들은 제게 사과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늘 자신들의 매력과 능력을 과시하기 바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업하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여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왔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아서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술을 마셨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제 아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 거요. 여자가 비뇨기과 의사라고.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서러움과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드디어 제 마음의 벽에 작은 틈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과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셨어요. 물려받은 거죠.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다시 찾아올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정확히 그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달 전에 헬쑥하고 피곤에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자신감 대신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저의 입에서는 진심이 담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술 끊고 운동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는 이전의 자만심 넘치던 태도 대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저 역시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저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제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은 정말이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변화가 저의 마음속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서 더 이상 저를 잡아뜨릴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에게 자만이 아니라 불안이었을 거예요.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강민 씨는 진료를 마치기 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푸세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독서하고 클래식 음악 듣고 그 정도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무언가 외로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온 저의 삶을 그가 이해하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제 마음의 벽에 아주 큰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가 병원 문을 나선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주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강민 씨의 마지막 검진 날이 다가오는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완치를 바라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이강민 씨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입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 와도 되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건강하시니까요. 원칙에 맞는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가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벽을 무너뜨리고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생님,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환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저의 철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런 말씀은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가벼운 고백을 들어왔지만 그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동안 그가 보여준 노력과 변화가 그의 고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제 과거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정말 환자분들과는 알아요. 선생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남자를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어떤 압박이나 잡아뜨리려는 의도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였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세요. 그의 표정에서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강민 씨가 병원 문을 나선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시 찾아올까? 저는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릴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까? 단순히 그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말들을 건넸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제 삶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제 아픈 과거를 공감해 주었죠. 수많은 남자들이 제게 예쁘다고만 말했을 때 그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사로서만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그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 대신 조그만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성 작가의 수필집이었죠. 그는 그 책을 제게 건네며 선물이 아니라 추천이에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고 처음으로 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고 저를 존경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라지셨어요. 확실히요. 그는 희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에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그의 대답은 제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선생님 같은 여자를 잃을까 봐요. 그는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원칙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천천히 해보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건넨 그의 제안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안대로 우리는 정말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딱딱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가정사와 남자들에게 상처받았던 과거를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불안감과 자만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갉아먹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상처를 보며 그가 단순히 철없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만났던 자만심 넘치던 남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마음속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펜션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민 씨, 내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의 품에 안겨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가 제게 준 사랑의 크기, 그리고 그 사랑이 제게 준 치유의 힘이 너무나도 컸다는 의미였죠. 그는 제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영 씨, 그의 목소리는 20대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추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눈을 뜬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마음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저도 지영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진했습니다. 진짜 서로를 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이강민 씨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저의 삶을 존중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여자 비뇨기과 의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친근해지셨네요. 환자들이 종종 제게 말하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말을 들은 환자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며 함께 웃어주었죠.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그는 제 물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좋아요. 지영 씨가 원할 때요. 내년 봄은 어때요? 완벽해요. 나이 든 결혼이라고 해서 부끄러울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했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짜 사랑이었기에 더욱 값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요. 화장이 번져요. 그는 제게,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풋풋한 사랑보다 더 진실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조용한 펜션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그 역시 저도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또 다른 철없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맞았잖아요. 그때는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날 밤도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는 부족함이 없었죠. 이제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힘찬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는 저를 지지하는 든든한 남편입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가 퇴근한 저에게 다정하게 물으면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 같은 환자가 또 왔어요. 처음엔 건방져 보였는데 이야기해보니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잘 치료해 주세요. 당연하죠. 당신이 변한 것처럼 그분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제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를 외면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51세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이화 남자 마음. 강민 씨.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요. 지영 씨, 제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답했습니다. 20대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죠. 밤마다 지나치게 예의 바르게 고개만 숙이던 저의 똘똘이가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은 몇 달 전 내가 남자로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했던 그 굴욕적인 밤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강민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키 183에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입담이 좋거든요. 이혼 후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민 씨,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남자 처음 만나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그녀가 위로했지만 창피했어요. 제가 아는 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회사 일이 힘들긴 했습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워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도 늘었고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빳빳하게 서 있었는데 이제는 똘똘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만 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발기부전, 스트레스성 장애, 남성 갱년기. 무서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비뇨기과에 가야겠다. 결심을 내렸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병원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걱정됐어요. 힘찬 비뇨기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2층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떨렸어요. 58년을 살면서 비뇨기과는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여자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데 동안이었어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명패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당황했습니다. 남자 의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 여자 의사라니. 그것도 꽤 예쁜 여자 의사였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혀 웃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 여성들 앞에서 보이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항상 자신있게 말하던 제가 여자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다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농담부터 했을 겁니다. 예쁜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 서요. 아니. 발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겨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스트레스는 어떤가요?
회사 일이 좀 힘들긴 해요. 질문과 대답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죠. 아침 발기는 어떠세요? 그것도 없어요. 흡연이나 음주는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좀 마시는 편이에요. 얼마나요? 하루에 소주 반 병 정도?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술부터 끊으세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었어요. 지금 침대로 가서 검사 받으시겠어요? 검사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뭘 하는 검사인가요? 전립선 검사입니다.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어요. 여자 의사가 제 그곳을 만진다고? 꼭 해야 하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혈액 검사부터 해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액을 뽑고 나서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그녀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완전히 업무적이었죠. 약 드시고 2주 후에 오세요. 네, 그런데 선생님, 네. 병원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힘찬 미녀기과라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제 매력 중 하나가 이런 유머였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여자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유머가 전혀 통하지 않았죠.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뭐지? 접수대에서 수납을 하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원장님은 늘 저러세요. 환자분들과는 선을 확실히 그으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여자가 비뇨기과 의사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더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 같은 남자들이 많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엔 다르게 접근해 봐야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단단한 벽을 쌓고 살아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몰랐죠.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그 차가운 여의사가 생각났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벌써 여자를 사로잡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김지영이라는 여자는 제 매력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2주가 지나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작전을 바꿔봤어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죠. 평소 여자들이 좋아하던 방법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단호했어요. 그냥 감사 인사예요. 치료해 주셔서요. 환자분들께는 받지 않습니다. 역시 철벽이었습니다. 약은 어떠세요? 다시 업무적인 톤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였죠. 술은 끊으셨나요? 네. 거의요.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더 마셨거든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은 하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명령조였어요. 전혀 부드럽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여자였다면 벌써 실증이 났을 텐데 이 여자는 더 궁금해졌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차단당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과는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고요.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나가면서 화가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푸념했죠. 야,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까칠해. 맞아. 옛날 여자들이 나왔어. 친구들이 맞장구 쳤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김지영의 차가운 눈빛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뭐길래?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도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과 김지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매력이 통하지 않는 여자를 만났고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거든요. 3주째 되던 날 몸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술을 끊지 못한 탓인지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았죠. 제가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나 봐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김지영 의사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걱정이 섞여 있었죠. 네, 좀 그래요. 술 드셨죠? 단번에 알아챘어요. 조금. 얼마나요? 어제 소주 2병 정도.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아니라 그녀가요. 왜 그러세요? 치료받으러 오셔놓고 왜 악화시키세요?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왜 미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업하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까지 마실 일이 있나요?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처음이었죠. 사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평생 여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왔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아서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신다고요? 네,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남자들이 저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 거요. 여자가 비뇨기과 의사라고. 그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아, 그런 일이 많으셨나요? 의대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여자가 남자 거기를 만져도 되나? 이런 말들.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시는 거군요. 네. 안 그러면 오해하시거든요.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엿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솔직해지시네요. 살짝 웃었어요. 정말 조금이었지만 웃었죠. 선생님은 어떻게 이 과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비뇨기과 의사셨어요. 물려받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남자 의사였다면 편견 없이 인정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환자분도 이제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 말고요. 네,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건강해지세요. 그날 처방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그녀는 단순히 까칠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편견과 싸우며 살아온 전문가였죠. 술 정말 끊으세요. 약속하세요. 나가기 전에 당부했어요. 네, 약속드려요. 운동도 하시고요. 네, 그날 집에 가서 술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헬스장 등록을 했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자만했는지를요. 김지영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어요. 정복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났어요. 술을 완전히 끊고 운동을 시작했죠. 헬스장에서 주 3회 새벽 6시마다 갔어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무엇보다 김지영 의사를 대하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번 진료에서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술 끊고 운동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다행이에요.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환자분이 노력하신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환자들이 많나요? 저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다들 어떻게 극복하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요. 전곡을 찔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봐요. 자만이 아니라 불안이었을 거예요. 불안이요.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녀의 말에 무릎을 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환자 마음까지 읽으시고 직업병이에요. 이번엔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죠. 혹시 이런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푸세요? 저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본 게 오랜만인 것 같았거든요. 독서하고 클래식 음악 듣고 그 정도요. 혼자서요. 네. 뭔가 외로워 보였어요. 친구들이나 가족과는 안 만나세요. 의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때 알았어요. 그녀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걸요. 선생님도 사람이시구나. 네. 처음엔 너무 완벽해 보이셔서 로봇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였나요? 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녀가 잠깐 당황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잖아요. 환자분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죠. 다음에는 언제 와야 하나요? 2주 후에 오세요. 마지막 검사해 보고요. 마지막이요. 왜인지 아쉬웠어요.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럼 더 이상 못 뵙는 건가요? 건강하시면 병원에 올 이유가 없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건강해지면 그녀를 못 보는 걸까요? 이상했어요. 처음엔 빨리 나았으면 했는데 이제는 치료가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녀와 대화하는 게 좋아졌어요. 단순히 예쁜 여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요. 2주 후가 벌써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마지막일까 봐서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분, 이 다음 부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정말로요. 2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 회사 일도 여유롭게 처리했죠. 무엇보다 김지영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축하드려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 와도 되는 건가요? 네. 건강하시니까요. 그녀도 왜인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선생님 덕분에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제 자존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저요?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웃으시는 모습도 자주 봤고요. 그런가요? 네, 저 때문인가요? 대담한 질문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겠지만 이번엔 진심이었거든요. 환자분이 변하시니까 저도 편해졌나 봐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변화시킨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강민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정말 환자분들과는 알아요. 선생님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환자분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원칙이 있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남자를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이 일을 하면서 남자들의 진짜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좋지 않은 모습들을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았는지요. 저도 그런 남자였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르세요. 희망이 보였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정기 검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요? 네. 그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나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받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제가 변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무엇보다 그녀가 남자를 불신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불신을 깨뜨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녀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책도 읽었죠. 특히 여성학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더 신경 썼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비서가 말했어요. 뭐가? 더 세심해지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꽃 대신 조그만 책을 가져갔어요. 여성 작가가 쓴 수필집이었죠. 오셨네요. 김지영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네. 이거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책을 내밀었어요. 받아도 될까요? 선물이 아니라 추천이에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받아줬어요. 처음이었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어떤 생각들을요? 왜 제가 지금까지 진짜 사랑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매력으로 사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요? 강민 씨가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달라지셨어요. 확실히요.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대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요? 여자가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결혼은 언제 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그런 말들.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야 인정받는다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강민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남자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봤거든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뭐가요? 선생님 같은 여자를 잃을까 봐요. 제가 부족할까 봐서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았죠. 천천히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요? 우선 친구부터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친구요? 네. 부담 없이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정말 천천히 해요. 제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이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몸이 제대로 반응했어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김지영과 저는 정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어요. 때로는 책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각자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강민 씨.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요. 지영 씨, 제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답했습니다. 20대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죠. 밤마다 지나치게 예의 바르게 고개만 숙이던 저의 똘똘이가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어요. 지영이 제 품에서 웃고 있었죠. 후회 안 해요. 제가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마음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저도 더 일찍 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강민 씨 덕분에 남자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지영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힘찬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좀 더 여유롭게 경영하면서 그녀를 자주 보러 가요.
오늘도 환자 많네요. 요즘 스트레스성 발기부전 환자들이 늘어서요. 당신 같은 분들이요. 그럼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 지영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해졌죠.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친근해지셨네요. 환자들이 종종 말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지영이 대답하면 환자들이 웃어요. 어느 날 지영이 물었어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언제든 좋아요. 지영 씨가 원할 때요. 내년 봄은 어때요? 완벽해요. 나이 든 결혼이라고 해서 부끄러울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소중했죠. 진짜 서로를 알고 하는 결혼이었거든요. 결혼식 날 지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울면 안 돼요. 화장이 번져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도 당신이 멋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조용한 펜션에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죠. 행복해요. 지영이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또 다른 철없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맞았잖아요. 그때는요. 지금은 달라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날 밤도 완벽했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죠. 지금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지영은 여전히 의사이고 저는 그녀를 지지하는 남편이에요. 사장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회사 직원들이 말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부러워요. 너희들도 진짜 사랑을 만나길 바란다. 오늘도 지영이 진료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당신 같은 환자가 또 왔어요. 그래요. 네. 처음엔 건방져 보였는데 이야기해보니 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잘 치료해 주세요. 당연하죠. 당신이 변한 것처럼 그분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58세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고 진했죠.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했거든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이강민 씨와 김지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냈어요. 강민 씨는 자신의 매력만 믿고 살았던 과거를 버리고 진정한 배려를 배웠고 지영 씨는 평생 쌓아온 벽을 허물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이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3화 청소부와 경비원. 사별한 지 1년 반인 여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정말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향수, 올해 57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거든요. 남편 이정호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나 25세, 결혼해서 57까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2022년 3월 췌장암 판정을 받고 1년 반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6개월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했는데 남편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보험금이 좀 있긴 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걱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남편이 늘 앉아있던 안락의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 6월 차라리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분당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걸레질하고 엘리베이터를 닦고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중순이었는데 벌써부터 후덥지근한 날씨의 새벽인데도 찜통 같았거든요.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2시간 정도 일을 마치고 나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57이라는 나이가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젊을 때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여기서 쉬다 가세요. 경비실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는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조재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음물 드세요. 재민 씨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준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재민 씨가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외로움이 보였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이었달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비실의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민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더우시겠어요. 재민 씨가 늘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선풍기 바람도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제 컨디션을 살펴주지는 않았거든요. 정호 씨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이었어요. 32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재민 씨는 달랐어요. 냉장고에 항상 차가운 이온음료를 준비해 두시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 깨끗한 수건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15분 정도씩 경비실에서 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재민 씨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시원한 오이냉국이나 김치를 조금씩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재민 씨가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버리는 것보다 나누는 게 낫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오히려 재민 씨를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재민 씨가 제가 가져다 준 냉국을 드시면서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어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가족은 없을까? 재민 씨의 경비실을 자세히 보니 혼자 사는 티가 났어요. 작은 냉장고에는 라면과 캔맥주밖에 없었고 책상 위에는 혼자 찍은 사진들만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자의 흔적도 보였어요. 서랍 한쪽에 여성용 손수건이 있었고 선반에는 커플 머그컵이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싶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재민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향숙 씨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재민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둠침침해지더군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함,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혼자 밥 먹는 서글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끔은 과거 이야기까지. 재민 씨는 아내와 이 아파트 근처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서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라 떠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전 그런 재민 씨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러웠어요. 30년이나 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추억을 쌓으며 살았다니. 저희는 전세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느라 정착할 곳이 없었거든요. 7월이 되면서 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렸어요. 새벽 4시인데도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는데 재민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덥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실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선풍기 바람에 뭔가가 날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걸 집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재민 씨와 한 여자분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젊어 보였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은 정말 예뻤어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재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재민 씨가 당황해서 사진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내분이신가요?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네, 결혼 10주년 때 부산에 여행 간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매년 여름 휴가가 가장 행복했는데 아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전 그 사진을 재민 씨께 건네드리면서 물었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재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도 확 무너졌어요. 저도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정호 씨와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정확히 기억도 안 났어요. 정호 씨가 아프기 전 몇 년은 저희도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진짜 소통은 없었달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과 32년을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몇 년은 진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그런 것들만. 재민 씨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간병 생활이.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6개월은.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돌봤는데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었거든요. 정호 씨가 아플 때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호 씨가 죽고 나서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장례 치르고 살기를 찾느라 바빴어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찬 물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시죠? 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있으면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밤 근무를 신청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절망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향숙 씨가 오시기 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재민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이 기다려져요. 향숙 씨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57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걸까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재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민 씨의 따뜻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8월 중순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그날 새벽에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멈춰서 금세 후덥지근해졌어요. 정전인가 봐요. 재민 씨가 손전등을 켜시더군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둠 속에서 재민 씨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더우시죠? 재민 씨가 제게 부채질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이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의 고요함과 어둠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재민 씨께 부채질을 해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우리 손이 스쳤어요. 정말 살짝,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재민 씨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향숙 씨, 재민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재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그렇게 속삭이니까 재민 씨가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밝아진 경비실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지만 서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에어컨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재민 씨가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서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경비실에 가지 않았어요. 재민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정호 씨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재민 씨 없이 보내는 새벽이 너무 외로웠어요. 경비실에 가지 않으니까 더위도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재민 씨와 나누던 그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재민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 부채질해주던 손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설렘. 4일째 되던 날 아침, 재민 씨가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향숙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시는데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머뭇거리니까 재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날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쳤나 봐요. 재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민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재민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향숙 씨가 안 오시니까 새벽이 다시 지옥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경비실에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서로에게 끌리지만 죽은 배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죠.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재민 씨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밤에는 재민 씨와 있을 때만 마음이 편해요. 재민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향숙 씨가 유일한 위로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재민 씨가 제 원룸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혼자 가시기 걱정돼서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정말 살짝 깃털처럼 가벼운 뽀뽀였지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민 씨의 입술이 닿았던 뺨이 계속 화끈거렸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8월 말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제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겨우 집까지 돌아왔지만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바람으로만 더위를 견뎠는데 열사병에 감기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저녁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향숙 씨, 괜찮으세요? 재민 씨 목소리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문을 열고 나타난 제 모습을 보고 재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가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틀거렸거든요. 들어가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재민 씨가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시더니 급하게 약국에 다녀오셨어요. 해열제와 이온음료, 그리고 죽까지 사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재민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더위에 혼자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보시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민 씨가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고 죽을 떠먹여주시고 약도 챙겨주셨어요. 마치 정말 가족처럼요. 아니, 정호 씨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지는 않았어요. 정호 씨는 그냥 병원 가봐 라고 끝이었거든요. 재민 씨, 고마워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재민 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옆에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재민 씨는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밤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작은 원룸에서 재민 씨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열이 더 올랐어요. 재민 씨가 계속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는데 어느 순간 재민 씨의 시선이 내 눈에 머물더라고요.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졌어요. 향숙 씨, 재민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재민 씨를 원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픈 몸이었지만 재민 씨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마에, 그 다음에는 뺨에, 마지막에는 입술에. 57년 살면서 이런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호 씨와의 키스는 늘 의무적이었는데 재민 씨의 키스는 달랐어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재민 씨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기 시작했어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재민 씨가 계속 제 컨디션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배려가 더욱 설레게 했어요. 제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던 지난 1년 반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재민 씨도 울고 계셨어요. 향숙 씨, 사랑해요.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가끔 재민 씨가 제 이마에 뽀뽀해 주시고 전 재민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밤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후회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민 씨의 대답에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민 씨가 아침 식사를 해주셨어요. 간단한 미역국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향숙 씨를 돌봐드릴게요. 평생. 재민 씨의 그 말에 제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재민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 9월 초가 되니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재민 씨와 저는 매일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경비실이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갔는데 재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향숙 씨,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나이에 거칠애가 무슨 소용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민 씨 없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주변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민 씨, 저희 이러는 게 맞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재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향숙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57살, 59살이에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재민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제 남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나이였죠. 그런데 돈 문제도 있고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저 원룸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살던 집이 있어요. 아내와 살던 곳인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향숙 씨와 함께요. 재민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 저를 드리겠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었을 테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분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향숙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재민 씨의 말에 제 마음도 결정됐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재민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57살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동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재민 씨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내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재민 씨가 미리 정리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민 씨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침실도 2개였고 작은 정원도 있었죠.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같은 침실을 쓸지 따로 쓸지 정하지 못해서 둘 다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재민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향숙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전 어디서든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이제 혼자 자는 건 무서워요. 그날 밤 재민 씨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요즘 우리는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재민 씨는 여전히 야간 경비 일을 하시고 전 새벽 청소 일을 해요. 이제는 같은 집에서 출근하니까 더욱 자연스러워졌죠. 퇴근 후에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TV도 봐요. 가끔 죽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미안해, 정우 씨. 하지만 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나면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재민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향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민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제 행복이었어요. 재민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